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적법에 대해서 모두 마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보다는 약간 물릴 거예요. 양해 바랍니다. 자, 지적법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더 들어갈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점점 쉬워지는 과목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이해할 때도요, 몇 가지 암기할 사항들만 좀 암기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부동산 등기법은요, 지적법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약간 좀 난해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요. 범위도 좀 넓습니다. 또 깊이도 있고요. 들어가다 보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 하려고 하면은요, 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법은 12문항에서 10문제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10문제 이상 맞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등기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적법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10문제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법은요, 10문제 이상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8문제만 맞으셔도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신 것이고, 최소한 6문제 이상을 맞으시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 24문제에서 16문항을 맞으시면 뭐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 6문제 이상, 그리고 잘하면은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한 8문제 정도, 이상까지 8문제 정도를 목표를 삼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적법은 다 맞을 수 있으면 다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도 돼요. 조금만 깊이 하시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부동산 등기법은요, 부동산 등기법이죠. 자, 공시법에서요, 지적법하고 등기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될 등기법은요, 지적법과는 거의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법이긴 하지만, 같은 공시법이긴 하지만, 등기법을 다루는 과정에서요, 공시법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법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지적법과 등기법은요, 한 8촌 정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촌도 가끔 만날 때는 있죠. 그래서 등기법 하다 보면 지적법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등장을 하지는 않고요. 등기법에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항상 나온다는 거죠. 부모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요, 등기라는 것도요, 결국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민법에서 등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면은 민법 186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등기가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민법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민법은요, 그런데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 실체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만 규정이 됐지만은 그 등기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에 나와 있는 그 등기의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의 부속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이 계속 등장을 해서요, 민법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이해하려면은 민법의 내용을 이해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등기법을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만은 민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아직 안 돼 있으면은 등기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이 등기법은 쉽게 말하면 민법의 희마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등기의 절차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심화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강이다. 그러니까 민법이 기본강이면은 등기법은 심화강이기 때문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심화 과정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물론 등기법을 하는 과정에서 민법과 관련된 부분을 약간씩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차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등기법에서 다시 반복하다 보면은 어차피 민법 강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민법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화 강의 더 들어갑니다. 민법에서 더 들어가는 내용이 부동산 등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법을 처음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실 때는요, 다시 민법을 보셔야 됩니다. 민법에서 기초가 갖춰져 있어야만이 등기법 심화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자, 책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내용들 잠깐 보도록 하죠. 자, 164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 개관해서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1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1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나갈 거예요. 민법에서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부동산 등기요. 이제 등기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등기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책에는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쉽게 설명하면 등기는 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소에 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장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등기예요. 자,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죠. 부동산 그러면 보통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죠. 토지와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또 권리 변동이 되는 거죠. 민법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권리 변동,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 또 기록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 보시면 방가로 이래서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나오죠. 자, 국가기관인 등기관. 자, 등기소의 등기관이 되겠죠. 법정 절차. 여기서 법정 절차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말합니다.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 등기부는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쓰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기록되는 보조기억장치. 자, 가로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보조기억장치인 등기부. 자, 등기부는 바로 보조기억장치를 말해요. 그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부동산의 표시죠.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을 표시하고,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 또는 기록하는 그 자체를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 밑에 방가로 이게 등기부 있는데요. 지적법에서는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만 등기법에서는 용어의 정의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민법에서 여러분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죠. 그렇듯이 그러니까 등기법은 그냥 민법의 심화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개념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 개념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등기부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디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디스크라는 저장, 장치가 있는 거죠. 디스크죠.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디스크를. 근데 디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이 디스크를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보조기억장치라고 합니다. 보조기억장치. 그래서 이 디스크를 우리는 이제 등기부라고 하고요. 그럼 등기부에 이제 수많은 자료들이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해요. 등기부 부본 자료. 개념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고요. 자,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부동산, 즉 특정 토지, 특정 건물에 대한 기록이 있겠죠. 특정 부동산, 특정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이제 부본 자료가 있겠죠.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자료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했을 때 그 특정 부동산,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한 부본 자료.
부분 자료죠. 이 X 토지에 대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부분 자료를 특히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 자, 그런데 우리는 등기부 하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 기록을 우리는 등기부 때죠. 등기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은요, 그 발급받은 내용이요, 바로 이게 등기 기록이에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부분 자료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이지만은 우리는 쉽게 그냥 등기부 하는 거죠. 등기부. 과거에 이제 뭐 등기부 등본 이런 말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등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정 자료는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요. 등기부는 이런 자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디스크 자체를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는 등기부와 등기 기록을 구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등기부, 등기 기록 혼동해서 막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혼동에 사용해도. 그래서 주로 이제 책에 보시면 등기 기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부분 자료,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이런 것을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등기 기록은 그냥 등기부, 우리 쉽게 생각하는 등기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산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등기 기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개념은요,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부동산 등기에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다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등기는요,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기부가 있는 거죠, 등기.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 보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공시되고, 따라서 등기부를 둠으로써 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또 신속하게 한다는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능들 보시면은요, 이건 민법에서 하는 거죠. 제목만 보시면 되죠. 자,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죠. 부동산 물권.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 과정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거고요. 특히 반가로 2번 보시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죠. 이것은 민법 186조에 나오는 거죠. 186조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7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가로 3번 보시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이 되는 거죠. 처분 요건. 자, 민법 내용이죠. 그리고 반가로 4번 오른쪽 보시면 부동산 물권 및 부동산 채권의 대항 요건이다. 이것은요, 여러분 민법 보시면은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는요, 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되죠. 당사자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이, 지상권 등기를 해야만이 지상권이 성립되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상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요, 지료 같은 거예요. 지료. 자, 지료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무상의 지상권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제 지료를 이제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료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지료 효력이 발생해서 갑은 을에게, 이 사람이 지상권자, 갑이 설정자라면 지상권자에게 월 100만 원씩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요, 병에게 처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은, 그러면 갑은 병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건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다만 그 지료를 등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그 지료를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3자에게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항 요건이 되는 거죠. 이때 등기. 그래서 당사자 간의 특약이죠. 대표적인 게 이런 특약. 이 특약들은요, 부동산 물권과 관련돼서 이런 특약들을 했을 때요. 특약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위에다가 그냥 특약.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특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에게도 주장하기 위해서, 즉 제3자에게도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요. 자,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차권,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라든지 부동산의 환매권이 있죠. 자, 부동산의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등기 없이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도 그 부동산 채권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등기의 대항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대항 요건적 기능을 갖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이것은 그냥 민법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지적법 할 때도 약간 했던 내용이죠. 자, 반가로 1번 보시면은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 기록은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예요.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X 부동산과 Y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만약에 소유자별로 등기부가 편성이 되면은, 자,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부는 하나로 편성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등기부를 편성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등기부는 등기 기록은 하나만 존재하겠죠. 자, 그러나 소유자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건이 두 개이니까요. 소유자는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등기 기록은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적 편성주의냐 물적 편성주의냐에 있어서 우리 등기 기록은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자,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록은 물적 편성이다.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둔다라는 거죠. 부동산 10개면은 10개. 소유자와 상관없이 부동산 숫자에 따라서 등기 기록을 편성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로열고 있죠.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에서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데 이것은 집합 건물을 말해요. 아파트나 상가를 말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부 이원화 해가지고요. 자, 부동산 그러면 우리는 토지와 이제 건물을 말하는 거죠. 물론 특별법에서요. 다른 토지 위에 있는 뭐 임목 등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고요. 이런 명인 방법이나 특별법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민법에서 한 페이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것, 토지 밑에 있는 것은 다 어떻습니까? 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거죠.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잖아요. 그러나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죠. 건물이죠, 건물. 건물은 어떻습니까? 항상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항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 건물을 제외하고는요, 여기 뭐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죠.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목법이라든지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 것들이죠. 임목법이나 명인방법에서 공시가 되는 것들은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특별법에 의한 임목법이라든지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특별법이나 관습법을 제외하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는 토지와 이런 것들은 특별법, 관습법 이런 걸 제외하게 되면은 건물밖에 없는 거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밖에 없죠. 물론 또 그 지하에 있는 것들, 자, 지하에 있는 것들도 이 지하에 있는 뭐 지하수나 이런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따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지하에 있는 것 중에서 예외가 광물이요. 광물은요, 항상 국유입니다. 그래서 미채굴,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유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광물에 대해서는요, 광업권의 객체가 돼서 따로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다루는 부동산 하면은요, 토지와 건물,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네, 일반 등기부로는 둘만 존재합니다. 특별법을 제외하고 명의방법 제외하면 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또 반가로 3번 보시면요, 공시방법이요, 대장과 등기부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했는 거죠. 했죠.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이때 부동산 표시는요, 대장이 우선되는 것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된다는 거죠. 대장에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기록이 됩니다. 등기부에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이 되고요. 자, 이때 그러면은 무엇이 우선되냐? 똑같은 내용이 등기부하고 대장에 양쪽이 기록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이 우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밑에 대장과 등기부를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장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등기부를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반간호 4에서요, 신청주의. 우리 지적 공부는요,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직권으로도 다 등록이 가능한데, 등기에 있어서는요, 신청에 의해서만 등기가 되지,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한 등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가로 5에서는요, 지적법과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적법에 있어서는요, 부동산에 대한 토지의 표시죠. 이제 토지의 표시 같은 것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만 보고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심사를 한다는 거죠. 즉, 다 조사를 하죠.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까지 해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적용된다면 부동산 등기는요, 형식적 심사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는요, 서류만 보고 등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보고 그 등기 신청을 할 때 서류가 다 들어왔으면 서류 심사만 하고 서류가 통과되면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등기법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면 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제목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반가로 6번 보시면은 민법에서 나오죠. 자, 부동산은요, 다 공시를 물권은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에, 동산은 점유에 의해서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어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권리자였더라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죠. 즉, 공신의 원칙이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죠. 그래서 민법에서요. 자,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1,000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죠.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었다고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자인 줄 알고요.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갖췄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갖췄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갑이 무권리자였을 때요. 소유자가 아니었다.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즉 선이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자, 무과실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무권리자였지만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X 물건이에요. X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X 물건이 만약에 동산이었을 때요. 반지라든지 동산이었다. 자, 동산인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뭐가 됩니까? 등기가 아니라 점유가 되는 거죠. 자, 반지를 갑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인 줄 알고 매매를 통해서 을이 점유를 취득했어요.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동산에 있어서의 공시 방법은 점유, 또 인도가 되겠죠. 점유 이전은 인도. 자, 인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이 소유자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과실이 없어요. 즉, 점유라는 공시 방법을 신뢰했다는 거죠. 자, 신뢰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공시 방법을 신뢰한 자를 동산에 있어서는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 방법을 신뢰를 했을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겠다는 원칙을 우리는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산에 있어서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부동산, 즉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반가로 7번 보시면요. 등기관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등기를 하려는데 부실하게 등기관이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실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겠죠. 자, 손해를 입으면은 그 등기관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손해를 받기 때문에 등기관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등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그 등기관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해요. 즉,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물론 이것은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배상법이라고 있어요. 법이 따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등기관의 귀책 사유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의해서 인정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그 등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거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왼쪽에 지적제도하고 부동산 등기제도 비교해 놨는데요. 이런 비교하는 설명,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지적법과 등기법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따로따로 내지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적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등기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은 지적법과 등기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등기법을 다 공부하시면은요, 이것도 뭐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167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등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나와요. 자, 등기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등기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자, 등기소에 관할 양가로 2번 있는데, 자, 관할에다만 그냥 동그라미 치면 돼요. 내용 모르셔도 되고, 다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도요, 그 등기소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은 서로가 이제 관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들만 등기할 수 있지, 자기 관할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 합니다. 만약에 이런 관할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개의 등기부가 동시에 존재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등기소에 자기 관할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지, 관할권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은 보통 이제 장소적으로 이제 관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할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이건 우리가 뒤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관할 위반의 등기요. 자,
자기 관할도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했어요. 즉 인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전에 있는 등기소에서, 대전 등기소는 인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있는 부동산을 대전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할 위반의 등기. 위반에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것은 등기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등기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등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등기로서의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무효라고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무효예요. 뭐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등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등기가 아예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당연히 무효예요. 자, 그래서 관할 위반에 등기를 했을 때는요, 일단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줄 맨 오른쪽에 각하를 해야 되겠죠. 관할 위반에 등기하게 되면 각하를 해야 돼요. 각하라는 것은 등기부의 기록, 그 실행을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등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각하를 해야 되는데, 넘기시고 만약에요, 이를 간과하고요,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게 되면요, 이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요,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입니다. 당연무효라는 거죠. 당연무효.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관이 발견하면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할 위반의 등기의 효력만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3번 보시면 이제 등기관이 나오죠. 자, 등기관도 거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관과 관련돼서는요, 양가로 2번 보시면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이 있는데, 자, 요것만 보죠. 자, 등기관이요, 내가 등기관인데 내가 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어쩔까요? 부실하게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첨부 서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류도 없이 그냥 등기를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등기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자기 부동산의 등기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자,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일 때 가까운 사람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등기소에서 원칙적으로는 못하고요, 이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참여를 통해서 진정성이 보장이 되면은 등기를 할 수가 있지,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의 등기를 자기가 직접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이때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것은 이혼한 이후에도요, 그 이혼 전 배우자의 등기를 단독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등기의 그 부실 등기를 막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가 되는 것을 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은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등기관은 이제 국가공무원이다. 등기소들은 관할이 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9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등기부가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적법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지적 공부 보는 법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그 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지적법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법이 죄송합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법이 지적법이라면 등기법은 그 등기부와 관련된 법, 즉 우리가 결국 등기법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등기부 보는 법이에요. 따라서 등기부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개념 보시면 등기부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해 놓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부는 디스크를 말합니다. 보조격장치를 등기부라고 하고, 이와 구별하여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격장치, 그러니까 등기부가 보조격장치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를 특히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 기록.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권리 관계를 기록해 둡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등기부에는 일반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부 둘로 나눕니다. 자, 일반 등기부는요,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의 이제 등기부를 말하고요. 넘기시면은요, 171페이지 보시면은 구분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이 구분건물 등기부는 아파트나 상가에 있어서,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있어서의 등기 기록을 말해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복잡해요. 구분건물 등기부는. 그래서 먼저 일반 등기부부터 보죠. 자, 일반 등기부는요, 거기 반갈 1번 보시면은 토지 등기부와 이제 건물 등기부 둘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가리 2번 보시면은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즉 토지마다, 건물마다 등기부가 편성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요. 자, 반가로 3번 보시면은 개별 등기 기록의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 개별 등기 기록들이죠. 자, X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양식을 봅니다. 자, 등기부는요, 크게 이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요, 표시란 이렇게 표현해요. 표시란. 부동산을 표시해 놓고 있는 부분을 표시란이라고 하고요. 자,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부분, 이 부분을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놨다. 그래서 사항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항란. 그래서 크게 표시란과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시란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사항란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표시란에 기록되는 내용을요, 이 표시란을 달리 말하면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요,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둔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 부동산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됩니다.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두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제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표시란을요, 표제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목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목.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됩니까? 부동산을 표시한다는 거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제 표제부죠. 표제부에는 부동산을 표시하고요. 자, 사항란은요, 다시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권리에는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 소유권 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권리들을 그 사항란에다가 그냥 쭉쭉 나열해서 적어버리면요,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소유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을 따로 둘로 나눕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눠요. 그래서 소유권을 기록해 놓은 부분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뭐 저당권 등이 기록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과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항란에 특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요, 갑구라고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구를 또 둡니다. 그래서 사항란은 다시 갑구, 을구로 나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등기부를 세분화시키면, 그러니까 등기부는 크게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시란과 사항란으로 되는데, 다시 이것을 세분화시키면은 표시를 해놓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항란에는 다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그래서 등기 기록의 양식해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는요,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3에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서 그러면 각각 이 표제부 갑구 일구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기록이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요, 먼저 우리 등기부 견본이 있으니까 등기부 견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등기부 견본. 그래서 172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등기부 견본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173페이지에는 건물 등기부 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 견본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72페이지 토지 등기부 견본을 보면은요. 자, 표제부 이렇게 있죠. 표제부. 이건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 자, 표제부에는요. 맨 왼쪽에 보시면 표시번호가 있죠. 표시번호. 이 표시번호는요, 가장 먼저 일해가지고 부동산 표시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있는데, 지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지금은 지목이 대입니다. 근데 대에서요, 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전으로 밑에다 쓴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표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가 변할 때마다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변화된 내용, 변경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왼쪽에 붙이는 번호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번호라고 합니다. 부동산 표시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표시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표시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 있죠, 접수. 그래서 접수 있는데 2000년 5월 5일 날 접수가 되었다는 거죠. 자, 접수 있는데요. 그 옆에 접수 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 밑에다가 접수 번호는 없다는 거죠. 이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 날짜는 있지만은 접수 번호는 없다. 자, 그리고 토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적법 할 때도 많이 했던 거죠.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는 토지의 표시 4가지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65-23 그렇죠? 소재의 지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목은 대이고요. 면적은 500제곱미터.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있는데 등기 원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기 원인은 기록되지만 그 위에다가 등기 목적은 기록하지 않아요. 목적. 등기 원인은 기록하지만 등기 목적은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체크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표제부에는요. 접수 일자하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표시번호가 기록이 되죠. 자, 이게요.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보고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구 보시면은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왼쪽에는요, 이제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표시란에는요, 그 표시가 변경되는 표시의 순서를, 부동산 표시의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시번호라고 하고요. 갑구나 을구에는요, 권리에 관한 사항, 사항란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것은 순위번호예요. 그 권리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표시한다라고 하지 않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고 여기는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순위. 그래서 순위번호로 합니다. 순위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 목적.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냐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접수 있죠. 접수. 그래서 접수를 보시면은 이제 접수 일자가 있죠. 5월 5일, 9일, 9월 9일. 이게 접수 일자와 함께 밑에 보시면 접수 번호도 나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게 접수 번호예요. 접수 번호입니다. 이 접수 번호는요,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요, 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그 우열이 정해집니다.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접수 일자가 빠른 사람이 권리에 우선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접수 일자를 보고 따져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날 접수가 됐을 때요. 자, 같은 날 접수가 되면은 그 시간까지 적지는 않기 때문에요. 같은 날 접수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우열은 어떻게 가리게 되느냐? 그것은 접수 번호를 보고, 그러니까 접수 번호가 빠른 사람이 먼저 접수가 된 것이니까 접수 번호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갑구나 을구에는요,
접수 일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접수 번호도 적어요. 자, 그런데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수 번호까지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갑구을구는 같은 날 접수가 됐을 때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정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도 적는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등기 원인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칸, 소유권 이전이,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이 매매, 증여, 수용, 상속 이런 것들이 등기를 하게 된 원인, 이것이 바로 등기 원인이 됩니다. 자, 등기 원인을 적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2002년 9월 7일 매매 그러면은 매매한 날짜가 9월 7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적고 또 원인 일자도 적는 거죠. 원인 일자도. 자, 그러면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보존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을 적지 않죠. 자,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또 중요합니다.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질 않아요. 보존 등기는. 자, 등기 원인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거는 반드시 적는데요. 이렇게 적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은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겠죠. 자, 세무서에서요, 세금을 부과할 때 뭘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습니까? 등기부를 보고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요, 자, 가백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세무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제 변경이 돼, 소유권이 이전이 됐구나라는 걸 등기부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가백에 양도소득세를 거둘 것이고요. 만약에 등기 원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 증여세를 거둘 것이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 상속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그 원인을 적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과세당국에서 그것을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요. 원인을 적고 그다음 그 연월일도 적어야 되겠죠.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자, 그런데 보존 등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뭐 증여세, 상속세,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게 발생하지 않죠. 그냥 내가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오른쪽에는 그 권리자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누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등기 명의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권리자로서 최초의 소유자는 전우치, 두 번째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홍길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자를 적을 때는 이렇게 성명을 적고요. 그 밑에는 주민번호를 적고요. 그 밑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주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류명 주소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도류명 주소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도류명 주소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토지의 소재 지번을 쓸 때는요, 구주소, 예전에 썼던 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도로명 주소는요, 사람의 주소를 쓸 때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 토지의 소재 지번은 여전히 동리, 그 다음에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사람 주소를 쓸 때만 도로명 주소를 써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요,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의 주소를 쓸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을구 있죠. 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그래서 거기에 순위번호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순위번호가 나오죠. 권리는 그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순위번호가 중요합니다. 자, 순위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근저당권. 그리고 기록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접수일과 접수번호 기록되죠. 갑구와 을구에 기록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10월 8일 이제 설정계약은 저당권 설정계약이 되겠죠. 근저당권 설정계약. 여러분, 근저당권, 저당권 이런 개념은요, 여러분 민법에서 다루셨죠? 그래서 다 아시니까 이제 근저당권, 뭐 저당권의 개념 같은 것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계약을 통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때 그 근저당권자 권리자를 또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금 2억 원. 채무자는 이제 홍길동.
홍길동이 이제 소유자로서 채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는 이제 국민은행.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공동담보 건물 해가지고요. 토지만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물도 하나 담보를 잡으면 이제 공동담보로 잡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것이 토지 등기부고요. 건물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제부 갑굴구인데 건물 등기부도 한번 보죠. 자, 건물의 표시니까 이제 표시되는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왼쪽에 표시번호 있고요. 그리고 접수일자 있고요.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죠. 그리고 건물이 있는 소재 지번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토지 등기부와 동일하죠. 다음은 소재 지번을 했는데요. 소재 지번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 소재 지번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소재 지번이 여기가 100번지, 뭐 역삼동 100번지다 그러면 100번지에 있다. 여기는 뭡니까? 역삼동 100번지죠. 자, 역삼동 100번지에 있으면은요. 건물이 하나면은 소재 지번만 적어도 돼요. 그런데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100번지에. 그럼 어떻습니까? 건물 명칭도 적어야 되겠죠. 이게 가동, 나동 그러면은 가동이다라고 건물 명칭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번호죠. 건물 번호. 건물 번호도 적습니다. 두 동 이상이면 건물 번호도 적는다. 그런데 한 동밖에 없으면 번호를 적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이나 면적. 건물이니까 지목은 없겠죠. 그 다음에 지목 대신에 그 목적, 건물 있는 목적, 이게 내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과 면적 대신에 이제 건물 내역을 적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 시멘트 블록조 기와 지붕을 가진 단독주택이다. 내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면적이 400제곱미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 대신에 내역을 적는 거죠. 그리고 면적도 적게 되고요. 그래서 건물에 이제 표제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갑구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1구는요.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뭘 기록을 하는지를 보았던 거죠. 자, 169페이지 가시면은요. 자, 등기 기록의 양식 해가지고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자,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 하나 좀 기억하실 것이요. 자, 170페이지 보시면은 4에서 갑구 1구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해서 미음을 보시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해가지고 자, 권리자를 기록을 할 때 권리자. 자, 우리가 권리자를 기록을 할 때 자연인이 만약에 권리자예요. 자연인이 권리자이면요. 그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만약에 등기 권리자였을 때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법인이면 어떻습니까? 성명 대신에 이제 그 명칭을 적고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소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주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없죠.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책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돼요. 이것을 기록해요. 자, 그래서 그 A 보시면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 권리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고요. 그런데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칭,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요. 법인 아닌 사단이요.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인들이 있어요. 이것을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뒤에 다루는데 자,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는데 거기다가 나가가지고 뭐까지 적냐면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까지 적습니다. 대표자.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자가 있습니다만 대표자를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에 있어서는 대표자도 기록을 한다. 그래서 동그란 B번 좀 기억하세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명에 등기를 할 때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함께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함께 한다. 대표자.
자연인이 등기를 할 때요. 그것은 그 D에 있는데요.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신청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을 때요. 그럼 대리인도 기록을 하느냐? 대리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대리했을 경우에 법무사들 이름 적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나 대표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도 기록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에서는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요, 이럴 경우에는 그 지분을 적습니다. 자, 공유일 때를 말하는 거죠. 공유일 때는 지분을 적지만은, 만약에요, 공동 소유하더라도 이것이 공유가 아니라 합유였을 때요. 합유였을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유라고만 적지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기록하는데 이건 공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그러면은 이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동 소유는 공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유였을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만은 합유일 때는 합유라고만 적지 지분을 적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 보시면요. 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럴 때는 그 거래 가액도 기록을 합니다. 거래 가액을 신고하고요. 기록하는데, 자, 이것도 우리 뒤에서 다루긴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래 가액도 기록을 한다. 다만, 그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계약서가 아닌 경우, 즉 판결서를 들고 왔을 때와 가등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요 내용은요,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체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는 갑구와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인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자, 여기는요, 요 밑에 있는 내용들, 개념들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념을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냥 요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좀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설명을 하다 보면은 등기법 전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냥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위에는 을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건물 등기부까지 했고요. 잠 쉬었다가요. 자, 171페이지에는 구분 건물 등기부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 쉬었다가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